벌써 호흡에 관한 강의는 많이 했었죠? 하지만 이러한 강의들을 보기 전에 여러분들은 이미 호흡할 때 산소를 들이마시고 이산화탄소를 내뿜는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여러분이 호흡에 대한 강의를 보셨다면 영양물을 신진대사시켜 ATP를 만들어냄으로써 다른 세포들이 활발히 작용하고 또 우리가 하는 모든 것, 즉 움직인다던가 숨쉰다던가 생각한다던가 하는 것들이 가능하다는 것과 호흡 과정을 통해 당을 분해하고 이산화탄소를 내보낸다는 것을 알고 계시겠죠? 그래서 이번 강의에서는 한 걸음 크게 뒤로 물러서서 실제로 우리 몸이 어떻게 산소를 들이마시고 또 어떻게 대기로 다시 공기를 내뱉는지를 알아볼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어떻게 우리 몸을 환기시키는지 생각해보자는 겁니다. 환기. 여러분은 호흡이 코나 입을 통해 시작되는 것을 알고 있죠? 저는 항상 코가 꽉 막혀 있어서 입으로 숨을 쉬어야 할 때가 많아 입을 열고 잠을 자죠. 하지만 어쨌든 우리는 숨을 코나 입으로부터 들이마시기 시작합니다. 코와 입을 가진 사람을 한 명 그릴게요. 이걸 저의 사람이라고 치죠. 숨 쉴 수 있게 입도 그려놓고요. 여기서 눈은 그릴 때 그냥 중요하진 않지만 사람이라는 걸 알리기 위해 그려야죠. 네. 귀도 있고요. 머리카락도 좀 그려주기로 하죠. 앞머리, 옆머리, 수염도 그려야겠네요. 다 무관한 거지만 됐네요. 자, 이게 어떻게 공기를 들이마시고 또 어떻게 내뱉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줄 사람입니다. 자, 그럼 이 사람의 안쪽으로 들어가 봅시다. 외부로 먼저 그려볼게요. 제가 얼마나 잘하나 봅시다. 네, 이게 사람의 외부입니다. 이건 좀 아닌 것 같네요. 이렇게 생겼다고 치고 어깨도 그려주고요. 네, 다 됐어요. 좋아요. 그럼 시작하죠. 우리 입에는 이렇게 구강이 있습니다. 그냥 우리 입이 만들어낸 공간이죠. 구강이 이렇게 있고요. 혓바닥 그릴까요? 네, 그릴게요. 네. 어쨌든 입 안에 이렇게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간이 구강이라는 것입니다. 네. 이 노란색으로 그려진 것이 구강입니다. 구는 입을 뜻하고요. 강은 빈 공간 혹은 구멍을 의미합니다. 또 우리는 콧구멍이 있습니다. 이 구멍은 비강이라는 넓은 공간과 연결이 됩니다. 비강도 이렇게 생긴 큰 공간입니다. 그리고 코 뒤쪽과 입 뒤쪽으로 이렇게 이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어진 길을 인두, 즉 쉽게 말하면 목구멍이라고 부릅니다. 사람들은 코로 숨쉬는 게 더 좋다고 하는데요. 코에서 먼지가 걸러지고 또 안을 지나가면서 공기가 따뜻해져서겠죠. 하지만 입으로도 숨 쉴 수 있긴 해요. 이제 다시 시작해서 마신 공기가 비강이나 구강을 지나서 인두를 거쳐갑니다. 그리고 인두는 두 갈래로 갈라집니다. 두 갈래로. 뒤에는 식도가 있고 앞에는 기도가 있습니다. 네. 식도와 관련된 것은 나중에 찍을 강의에서 식도에 대해서 더 설명하도록 할게요. 다시 뒤에는 식도가 있고요. 앞에는 노란색으로 써야겠네요. 노란색으로 계속 이어놓고 공기를 초록색으로 표시할게요. 그래서 이렇게 나뉘고 공기가 통하는 길 뒤로 식도가 생깁니다. esophagus, 식도가 생깁니다. 다른 색으로 그릴게요. 네, 이게 바로 저희의 식도입니다. 네. 그리고 앞에는 후두가 있습니다. 이번엔 후두에 집중해야 합니다. 식도는 음식이 가는 길이고요. 입으로 음식을 먹는 건 다들 아시죠? 우리가 먹는 음식이 들어가길 바라는 길입니다. 하지만 이 강의 중점은 우리의 호흡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후두에 초점을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후두는 보이스박스, 즉
목소리가 나오는 곳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듣고 있는 제 목소리는 말마다 적당한 진동으로 떨려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이 강의를 만들 수도 있는 거죠. 여러분의 후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보이스박스라고 불리는 이유가 해부학적 구조가 박스, 즉 상자와 같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공기가 후드를 지난 후에는 기도로 갑니다. 쉽게 말하는 기도는 근본적으로 공기를 위한 관입니다. 식도가 음식을 위한 관이듯이. 내용 좀 써놓을게요. 이게 저희의 기도입니다. 기도는 상당히 뻣뻣한 구조를 취하고 있습니다. 연골에 의해 둘러싸여 있는데 이곳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호스를 상상해 보세요. 호스가 엄청 휘는 구조라면 물이 많이 지나가지 못할 겁니다. 공기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기도는 많이 휘지 않아야 하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뻣뻣합니다. 그리고 기도는 두 개의 관으로 나눠집니다. 아마 여러분이 이 두 개의 관이 어디로 이어지는지 알고 있을 겁니다. 어쨌든 이 두 관은 브랑카이, 즉 기관지라고 부릅니다. 각각은 브랑커스라고 부르거든요. 기관지도 연골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관지도 꽤 뻣뻣하죠. 기관지는 안쪽으로 갈수록 갈라집니다. 네, 이 관들을 얇은 선으로 표현하겠습니다. 네, 어느 정도 되면 이렇게 가늘어집니다. 계속 갈라지면서요. 그래서 이 공기도 이 관을 따라 계속 퍼져갑니다. 그리고 기관지에 어느 순간부터 연골이 없을 때, 그래서 더 이상 뻣뻣하지 않을 때, 그 지점 이후로의 모든 관을 세기관지라고 부릅니다. 여기에서는 특별한 거는 별로 없습니다. 그냥 점점 더 가늘어지는 관일 뿐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주목해야 할 건 관의 다른 부분입니다. 공기는 입이나 코를 통해 들어와 갈라지는 많은 길을 통해 폐까지 오게 됩니다. 두 갈래 길로 갈라지는 지점을 따라가면 결국 폐에 도달합니다. 이 사람의 폐를 그려볼게요. 이 기관지는 결국은 안까지 쭉 이어져 있는 곳에서 끝납니다. 그래서 바로 여기가 흥미로운 부분입니다. 계속해서 작아지고 가늘어진 세기관지는 작은 공기 주머니까지 이어집니다. 이렇게요. 이 굉장히 가는 세기관지의 끝에는 공기 주머니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작은 공기 주머니들이에요. 이것들을 페포라고 불립니다. 제가 좀 복잡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개념 자체는 심플합니다. 공기가 관을 통해 들어오고 그 관들은 가늘어져서 그 끝에 있는 공기 주머니에서 끝나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그렇다면 이런 구조들이 어떻게 우리 몸에 산소를 공급할 수 있나 공급할 겁니다. 그 답은 바로 이 페포들의 매우 작고 매우 얇은 세포막 때문입니다. 이걸 확대해서 보죠. 네, 확대해서 그려볼게요. 네, 이 페포들을요. 자, 이렇게 생긴 페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페포로 쌓여있는 세기관지가 이렇게 있고요. 세기관지는 이렇게 다른 페포로도 이어져 있죠. 이거 하나하나의 지름은 200부터 300 마이크론 밖에 안 됩니다. 그럼 이 사이의 거리는 200부터 300 마이크론 정도겠죠. 여러분이 마이크론이 어느 정도 되는지 감이 안 올 경우를 위해 말씀드리는데, 마이크론은 1mm의 1000분의 1입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이 페포 하나는 1mm의 5분의 1입니다. 만약 제가 이걸 화면에 그린다면 여러분이 이걸 전체 화면으로 볼 거고 이게 1mm예요. 이것보다 좀 더 긴가? 아마 이 정도일 겁니다. 그럼 이 길이의 5분의 1을 상상해보세요. 그게 바로 페포의 지름입니다.
그걸 세포 크기와 비교하자면 인간 세포의 평균 크기가 10 마이크론입니다. 즉 페포는 평균적인 인간 세포 20개에서 30개 가량 정도의 크기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엄청 얇은 세포벽으로 되어 있을 수밖에요. 이것을 풍선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매우 얇은 풍선이요. 세포의 길이 정도의 벽을 가지고 있는 페포는 혈류에 연결되어 있고 심장에서 나오는 혈관들은 이 산소를 공급받으려고 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산소를 가지고 있지 않은 혈관은 이것에 대해서는 심장과 순환체계에 대한 강의를 찍을 때 좀 더 자세히 하도록 하고요. 산소가 별로 존재하지 않는 혈액은 보통보다 좀 더 어두운 색을 띱니다. 약간 보라색 빛이 나죠. 그런 의미로 파란색으로 그리겠습니다. 이게 심장에서 나오는 혈관입니다. 여기에 혈액은 산소가 없는 혹은 매우 적은 양의 산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심장에서 시작되어 나오는 이러한 혈관을 동맥이라고 합니다. 여기 적어 볼게요. artery, 동맥. 그리고 심장에 대해 할 때 다시 복습하게 될 겁니다. 자, 동맥은 심장에서 나오는 혈관입니다. 아마 동맥에 대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심장 쪽으로 들어가는 혈관을 정맥이라고 합니다. 이건 매우 중요하니까 기억해 두세요. 왜냐하면 나중에 동맥이라고 항상 산소가 풍부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배울 테니까요. 반대로 정맥도요. 이것에 대해서는 훗날 심장과 순환체계에 대해 다룰 때 꽤 자세히 할 거예요. 동맥이 뻗어 나오는 거라는 걸, 그리고 동맥이 심장으로 들어가는 거고. 자, 이제 이게 심장에서 뻗어 나온 동맥은 페포로 향하는 동맥입니다. 그 이유는 산소를 꼭 필요로 하기 때문입니다. 자, 공기는 기관지를 지나서 페포에 도착해 페포를 채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페포를 채우고 있던 이 작은 산소 분자들이 페포의 얇은 세포벽을 통해 혈액으로 흡수됩니다. 이 혈액에 흐르는 산소에 대해서는 헤모글로빈과 적혈구에 대한 강의에서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몸속에 많은 모세혈관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두어야 합니다. 모세혈관은 엄청나게 얇은 혈관으로서 기체가 통과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산소와 이산화탄소가 모세혈관 벽을 통해 교환됩니다. 페포에는 많은 모세혈관이 있어서 교환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러므로 산소가 이 혈액으로 갈 수 있고 이 혈관은 심장으로부터 온 것이고요. 관일 뿐입니다. 이 혈관은 산소를 얻은 후 다시 심장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므로 이곳이 바로 이 관이 이 순환체계 일부가 다시 동맥에서 정맥으로 변하는 지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심장에서 오기 때문에 다시 심장으로 돌아갑니다. 이러한 동맥과 정맥을 부르는 특별한 용어가 있습니다. 이것들을 바로 폐동맥 pulmonary artery, 폐정맥 pulmonary vein이라고 부릅니다. 이 심장에서 나와 폐 혹은 폐포로 오는 것이 폐동맥이고요. 다시 심장으로 돌아가는 것이 폐정맥입니다. 여러분은 pulmonary가 무슨 뜻인지 궁금할 것입니다. pulmon은 라틴어로 폐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말 그대로 폐동맥 혹은 폐로 가는 혹은 폐정맥 혹은 폐에서 나오는 의 의미가 됩니다. 그러므로 누군가 pulmonary라고 쓰고 있다면 그 사람은 폐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혹은 호흡에 관련된 이야기를요. 알아두면 좋은 단어입니다. 자, 어쨌든요. 산소가 입이나 코를 통한 뒤에 인두를 지난 뒤 위를 채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우리는 우리 위를 풍선처럼 부풀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혈액으로 산소를 보내는 데는 아무 도움이 되지 않죠. 하지만 산소가 호두를 지나 기관을 거쳐 기관지를 지나고 마침내 세기관지를 지나서 폐포까지 오기 때문에 동맥에 흡수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다시 돌아가서 산소를 공급받은 혈액에 대한 이야기해봅시다. 적혈대에 이야기해봅시다. 적혈구가 붉은색인 것은 헤모글로빈이
산소 때문에 붉은색 혹은 진운색이 되기 때문입니다. 다시 돌아갑니다. 자, 하지만 동시에 이것은 단지 동맥이나 헤모글로빈에 산소를 채우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이산화탄소를 내보냅니다. 그러므로 이 폐로 오는 파란 동맥은 폐포에서 산소를 받는 동시에 폐포로 이산화탄소를 보냅니다. 이 이산화탄소는 숨을 내쉴 때 따라 나갑니다. 그러니까 산소는 들어오고 다른 공기 구성 요소는 들어오지만 다른 공기 유성도 들어오지만 그중 산소는 폐포에 흡수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숨을 내쉴 때는 혈액에 존재했던 이산화탄소가 폐포를 통해 교환된 뒤 내뱉어집니다. 여기서 잠시 내쉬는 숨의 원리를 알아봅시다. 내뱉어질 때, 그리고 숨을 내뱉을 때에 공기가 후드를 떨리게 해서 우리는 말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에 대해서는 자세히 하지 않겠어요. 자, 이제 폐 시스템에서 마지막으로 해봐야 할 것은 우리가 어떤 원리로 공기를 들이마시고 내쉴 수 있는지에 관한 겁니다. 그리고 이 원리는 펌프나 풍선이라고 생각하면 좋습니다. 우리는 크고 평평한 근육층을 가지고 있습니다. 쓸만한 색깔을 고르고요. 폐 바로 밑에 있는 근육입니다. 폐 바로 밑에 횡격막이 있습니다. 횡격막, thoracic diaphragm 이라고 불리는 근육이 있습니다. 이 근육이 이완될 때 아치형 모양의 폐가 억눌립니다. 두꺼운 근육은 아닙니다. 제가 숨을 들이마실 때는 이 횡격막이 수축됩니다. 횡격막은 수축되면 아치형에서 직선으로 길이가 짧아집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폐가 있을 수 있는 공간이 넓어진다는 것입니다. 빈 공간이 그 자리를 폐가 채웁니다. 즉, 이것이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풍선을 잡아 늘리는 것과 같이 폐의 부피를 크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물체의 부피가 커지면 폐는 횡격막이 수축되면, 즉 아치 모양이 내려가 직선이 되는 건데요. 그래서 빈자리를 더 내어주면 더 커집니다. 그리고 어떤 물체의 부피가 커지면 그 물체 내부의 압력은 낮아집니다. 물리에서 배웠던 것을 기억하신다면 압력과 부피를 곱한 것은 일정하다는 것을 아실 겁니다. 우리가 숨을 들이쉴 때 우리 뇌는 횡격막에 수축되라는 명령을 보냅니다. 그럼 폐는 더 많은 공간을 확보하죠. 그리고 확장해서 그 공간을 채웁니다. 그럼 폐 내부의 압력이 대기압보다 낮아집니다. 상대적으로 압력이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근데 공기는 항상 압력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잖아요. 그래서 대기의 공기가 폐 안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그리고 대기에는 산소가 있기 때문에 그게 결과적으로 폐포로 가서 동맥으로 가서 정맥으로 가고 헤모글로빈에 산소가 부착됩니다. 이것에 대해서 나중에 더 상세히 설명하겠습니다. 그 뒤에는 수축했던 횡격막이 다시 아치형으로 되돌아갑니다. 그럼 폐가 작아집니다. 고무줄과 비슷하죠. 폐가 다시 작아지고 이제는 보통보다 이산화탄소 함량이 많은 공기가 다시 대기로 내뱉어집니다. 그럼 이해를 돕기 위해 저는 제 폐를 직접 볼 수 없지만 그리 크지는 않다는 걸 압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 충분한 양의 산소를 얻을 수 있는 걸까요? 답은 바로 이 가지처럼 뻗어있는 세균관지와 폐포가 이 폐 내부의 표면적이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크다는 것에 있습니다. 혹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요. 사실 이 내부의 폐포 표면적이 조사해봤습니다. 이 산소를 흡수하고 이산화탄소를 혈액에서 빼낼 수 있는 이 총 표면적이 75제곱미터나 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미터요. 피트가 아니고요. 상상해보세요. 그 큰 넓이의 들판으로요. 거의 9 곱하기 가로 9m, 세로 9m의 넓이라니까요. 여러분, 뒷마당만 한 거라니까요. 그게 바로 여러분 폐 안에서 공기가 교환되는 곳의 표면적입니다. 다 접혀져 있을 뿐이죠. 이게 바로 이 작은 폐 안에서 어떻게 많은 공기가 빽빽이 들어찰 수 있는지에 대한 답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충분한 공기, 충분한 산소를 얻고
혈액에서 폐포로 이산화탄소가 잘 교환될 수 있을 정도의 표면적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나 많은 폐포를 우리가 가지고 있나요? 폐포는 제가 말했다시피 매우 작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폐 안에 각각 3억 개씩 있습니다. 각각의. 이 강의가 여러분에게 산소를 얻고 이산화탄소를 내뱉는지에 대한 지식을 줬길 바랍니다. 다음 강의에서는 실제 순환 시스템과 우리가 어떻게 폐에서 산소를 얻어 신체의 나머지 부분이 공급할 수 있는지, 또 신체의 다른 부분에서 어떻게 이산화탄소를 빼오는지를 배워보도록 하죠.